오늘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대한 서평을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래전에 영화화되어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잉그리드 버그만의 그 우아하고 청초한 모습과 게리 쿠퍼의 신사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바람에 연애 소설로 전해질 법도 하지만 연애는 소설의 한 부분일 뿐 사실은 전쟁 소설이죠. 원래 해밍웨이는 미국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보낸 작가죠.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성악가였으니 부족할 게 없는 환경이었죠. 해밍웨이는 그래서인지 매우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고 어찌 보면 좀 제멋대로인 그런 성격을 마음껏 휘두르며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사냥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캠프, 수영, 스포츠 등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죠. 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대학에 가는 대신 신문사의 기자로 취직해서 일하는 바람에 글쓰기 실력을 탄탄하게 연마했죠. 작가는 그의 꿈이었으니까요. 그에겐 방랑벽이 있어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남자답고 모험심이 강한 그는 적십자 요원이 되어 운전병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전쟁이란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썼죠. 무기여 자리거라로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40살이 될 무렵에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써서 주가를 더 올렸죠. 유복한 환경에서도 대학 진학을 포기할 만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는 결혼도 연애도 좀 특별하게 했다고 알려지죠. 7살 연상의 여인과 연애를 하는가 하면 8살 연상의 여인과 또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가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무려 4번씩이나 아내를 바꾸었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친구랑 또 연인이 되어 둘이서 뭐 동거를 하는 둥 뭐 그래서 하다가 그 또 아내에게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고 또 이혼을 하고 마침내 그 연인과 결혼해 가지고 살지만 또 이혼을 하고 아무튼 또 고양이를 또 유난히 좋아해서 한 집에 30마리를 키운 적도 있다고 하죠.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소설의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더없이 뜨거운 남자 주인공 로버트 조던은 대학 강단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던 미국인 강사였는데 느닷없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벌어진 내란에 참가를 합니다. 1937년 스페인은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의 싸움으로 내전을 겪는데 이게 이제 유럽 사회까지 들쑤셔 가지고 러시아,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까지 나서서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로버트 조단은 반파시스트파로 공화군에 참여해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 활약을 하는데요. 그는 어쩌다 이제 폭파 전문 요원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소설의 무대는 마드리드 북서편 세고비아 근처 마을 산악지대라고 하는데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고 합니다. 조던은 자기 쪽 장군 골스로부터
다리를 폭발하는 명령을 받고 그곳에 투입이 되는데요. 그 임무를 수행하고 끝내는 사흘간의 기록이 바로 이 소설의 전부죠. 산악지역이라 이미 그곳엔 반파시스트를 지원하는 게릴라 부대가 구석구석 동굴을 무대로 산재해 있고 파시스트 군대 역시 부근에서 진을 치고 산발적인 전투를 계속하는데요. 조던의 임무 완수를 위해선 게릴라 특공대, 유격대라 해야 되겠죠. 유격대와 손을 잡는 건 필수였죠. 거기서 그는 안젤모라는 늙은 병정을 통해서 동굴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는데요. 필라라는 여장부, 그녀의 남편 파블로, 아구스틴, 프리미티보, 라파엘, 페르난도 등 전쟁이 아니라면 땅에다 농사나 짓고 살 순박한 민초들을 만나죠. 그곳엔 머리 길이가 너무 짧아 매우 어색한 외모지만 키가 늘씬하고 봄바탕에 아름다운 마리아가 있었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며 정신없이 끌리죠. 마리아는 20살 남짓된 처녀로 파시스트 쪽 군대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기찻간에서 필라르 일행을 만나 구원을 받은 그런 여자인데요. 그녀는 집단 용간을 당한 후 겪는 심신의 스트레스로 피폐해져 있었는데요. 봄바탕이 선한 특수요원 조던을 보고 만문을 활짝 열어버리죠. 마리아는 원래 작은 도시의 시장인 아버지를 둔 유복한 가정의 딸이었는데요. 어느 날 파시스트의 공격을 받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리죠. 특별한 죄가 있을 리 없는 시장 부부를 딸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린 팔랑해당이라는 파시스트 무리들은 마리아를 성적으로 유린하기 위해 살려서 끌고 다니며 가진 만행을 저지르죠. 면도칼로 머리카락까지 잘라 제수처럼 만든 그들에게 집단 윤관을 당한 마리아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 필라 일행을 만났고 여장부인 그녀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지금 동굴 안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 입은 짐승 같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조던은 전신을 던져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떤 감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일별하는 순간 이미 상대가 내 운명적 사랑임을 알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들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서로에게 꽂혀버립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조던은 실패해서 죽거나 살더라도 이 위험한 곳을 어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게릴라 전투를 위해 유격대원들이 100여 명쯤 숨어있는 이 산악지역은 이미 파시스트 군대에게 노출된 상태라 폭격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두 남녀의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두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눈치챈 여장부 필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가진 배려를 아끼지 않는데요. 사실 필라는 그곳의 리더인 파블로의 아내이고 자신이 리더이기도 합니다. 당차고 교조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필라는 조단의 손바닥 손금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임무 수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묻는 조단의 물음에 침묵을 지킵니다. 난 몰라.
난 안 봤어를 외치며 필라는 완강하게 머리를 흔들고 조다는 말합니다. 좋아. 난 그따위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미신 주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해. 필라르는 육감이 뛰어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 전에 풍기는 냄새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녀는 그 후 두 사람의 사랑을 어머니처럼 보살피곤 합니다. 마리아와 조드는 사흘 모두 동굴 밖에 침낭에서 함께 잠을 자고 심신이 모두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사흘의 낮과 밤 동안 동굴 안에서 동료들은 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말하죠. 사실 파시스트만 잔혹하고 무자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모두 합니다. 필라의 남편 파블로만 해도 고향 마을에서 파시스트를 그냥 즐겁게 사는 그 파시스트를 편을 드는 서민들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죄 없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을 절벽에서 일일이 떨어뜨려 죽였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처음엔 사람을 살상하였던 사실을 자랑스러운 전공처럼 말하던 그는 그러나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면서 웁니다. 그 일 이후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피폐해진 파블로는 유격대로 활동하면서도 결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은 그냥 그 이데올로기의 진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고 가해하는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작가는 이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통해 전쟁이란 괴물이 안고 있는 거대한 상처, 돌이킬 수 없는 광기, 억울하기 그지없는 역사의 가오에 대해서 독자의 마음에 파문을 던집니다. 따지고 보면 전쟁이야말로 미친 짓 그 자체죠. 아무 죄 없는 생명들을 거침없이 죽인다는 점에서 양쪽이 모두 가해자로 남는 거죠. 임무 수행을 위해 파시스트 군대의 초소를 파괴하고 청년 보초들을 쏘아 죽이면서 주인공 조드는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목표를 향해 총알을 명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오래도록 눈썹이 시커멓고 강대뼈가 보일 만큼 말라있던 병사의 얼굴을 눈앞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대개 그런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기뻐하는 인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쟁이 주는 탄식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조드는 임무 수행에 대한 의무를 냉정하게 다짐하고 어쩌면 이번에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더 깊이 열렬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행위와 마음, 이것만이 진실이고 영원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흘, 고작 72시간에 불과한 그 사흘이 70년 세월과 바꿀 수 있는 무게를 지닐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죠. 성경에는 하루를 천년처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을수록 신비한 구절이죠. 조든과 마리아 역시 그런 사흘,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랑을 끝내고 조든은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 위해 유격 대원들과 마리아와 함께 한 장소에 모이죠. 몇 명은 수행 과정 중에 죽었고 프로미티브랑 파블로와 필라르, 마리아, 조든, 아구스틴 등 그렇게 또 몇 명은 살아남죠.
이제 그들은 언덕을 넘고 목초지를 건너 파블로가 계획하고 점 찍어놓은 땅으로 일단 달아나기만 하면 됩니다. 조던은 자기가 잘 아는 마드리드의 어느 호텔로 마리아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했었죠. 옷도 사주고 머리도 다듬어주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향이 미국에 가서 결혼도 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추격대가 옵니다. 그들은 기관총을 막 쏴대죠. 총알이 날라오고 로켓포가 터지는 듯한 경음이 들려오는 순간 조던은 자기가 타고 있는 회색 말 밑에 깔리죠. 오른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왼쪽 다리는 말 밑에 깔려 꼼짝도 않았죠. 다시 성강이 터지고 폭양 냄새와 함께 말이 튀어오르다가 쓰러지고 나서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가 허벅지부터 부러진 걸 알게 되죠. 날카로운 뼈가 이미 붉어져 나온 것이 만져질 만큼 그의 다리 상태는 심각합니다. 숲속 빈트의 은신처로 동료들은 그를 끌고 가지만 이미 동행은 어렵다는 걸 그들 모두는 압니다. 저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2해 전에 겪어봐서 아는데요. 한쪽 팔을 못 쓰면 다른 한쪽 팔을 쓸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뼈가 부러지고 나면 그쪽은 물론 물건처럼 흔들흔들하지만요. 일단은 다른 쪽에도 마비 비슷한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온몸이 거의 마비되듯 식물인간 상태가 일시적으로 옵니다. 그 산속에서 약이 있을까요? 진통제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부기와 통증. 이제 조단은 자신이 말을 탈 수도 달아날 수도 없음을 인지합니다. 적들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는 파블로와 필라레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그들은 사태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비탄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남아서 같이 죽겠다고 버티죠. 이때 그 유명한 대사가 조던의 입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제 떠날 거야. 나도 당신과 함께 가. 우리 중 한 명이 있는 한 우리는 둘 다 있는 거야.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 둘 다 있는 거야. 당신은 우리 둘을 위해 지금 떠나야 해.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우리 두 사람은 당신 속에서 함께 갈 거야를 수없이 외치죠. 마리아는 울부짖고 또 울부짖지만 마침내 파블로와 필라레의 손에 이끌려 떠나고 조던은 폭풍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손에 있는 무기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대신 떠나는 그들의 시간을 벌어주기로 결심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울리는 종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 존재하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종은 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연애소설이 아닌 그 전쟁소설이라고 저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전쟁이라는 괴물의 속성, 그 무자비한 강기와 흉폭한 잔인성, 전투 후에 맞이하게 되는 인간의 정신적 고통과 허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해밍웨이는 그다지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작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성악가였던 그의 어머니는 해밍웨이를 늘 여자처럼 꾸며서 데리고 다니길 좋아했고 그래서인지 그는 어머니라면 질색을 하며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청년 시절 의사였던 아버지는 권총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던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이후에 그는
1954년 노인과 바다를 썼고 엄청나게 팔렸던 그 책은 결국 그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광을 안겨주었죠. 부와 명성과 명예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이 인기를 누렸던 그는 그러나 1961년 과대망상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끝에 입안에 그 엽총을 넣어서 쏘음으로써 화려했던 인생을 끝내고 말았죠. 그의 나이 그때 62살, 지금으로서는 뭐 청년의 나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나이에 아내와 자식들, 재물과 인기, 명성까지 모두 내려놓은 채 가버린 거죠. 아버지도 근총 자살을 했고 남동생 역시 근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자신 역시 엽총으로 자살을 했으니 불행한 유전자가 그 가문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는 죽었지만 그 자신의 그 작품은 남아서 전 세계인의 그 신금을 울리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그의 그 대자유인이었던 그의 생애를 우리는 보면서 또 그 작품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만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뵙겠습니다.